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잘 지낸다는 게 뭐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지낸다는 게 뭐지? 지금은 잘 지낸다고 얘기해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다양한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친구에게 예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잘 지낸다는 게 뭔데? 물어보니까 창원 친구였는데 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잘 지내는 거구나. 그 이후로 되게 쉬워졌어요. 대답하기가. 생각해보면 잘 지낸다는 건 각자가 다 다를 거잖아요. 물어보는 사람이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각각의 잘 지냄이 다를 테니까 잘 지낸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잘 지내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잘 못 지내라고 나올 것 같은데 잘 지내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면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새는 단순하게 대답해요. 앞에 잘 지내고 계시냐는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오늘도 역시 단편 소설을 읽을 건데요. 에드워드 P. 존스라는 작가의 가게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은 절판된 책이고 판타스틱한 세상의 개같은 나의 일이라는 단편 소설집에서 가져왔는데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 일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소설들을 수록했는데 일이나 노동은 소재일 뿐이지 각각의 소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재미, 의미, 감동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소설들이 각각 다들 특별하더라고요. 물론 한 두세 작품을 제외한 작품들은 제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겠죠. 오늘 낭독할 소설도 되게 평범한 일상적인 그냥 가게에서 일하는 이야기인데 한 20장 정도밖에 안 되는 소설인데 근데 20장이 될 때까지 한 장, 두 장, 세 장 쌓여가다 보면 왜 이 특별한 소설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새삼 이 텍스트의 힘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쌓여가는 감정의 농도, 그게 확실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과는 또 다른 종류의 비교할 수 없는. 예전에 이 하루키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났는데 지루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
봤는데 읽어드릴게요. 슈베르트는 훈련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지. 나 역시 처음에 들었을 땐 지루했어. 네 나이라면 그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인간은 이 세상에서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은 것에는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고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되게 지루한 것이라는 걸. 그런 거야. 내 인생에는 지루해야 할 여유는 있어도 실증을 느낄 여유는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지루함이라는 건 되게 뭔가 지루하지만 그 지루함을 반복하고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 뭐랄까 특별한 감동이 샘솟아 나온다고 해야 되나? 진짜 뭔가가 차오르는 경이로움,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근데 또 요즘은 특히 그런 정서로 빠져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워낙 자극적인, 빠른, 재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들이 넘쳐나니까. 근데 그런 정서가 점점 더 내 안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무튼 저는 이 가게라는 작품이 지루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작품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도 없고 굉장한 사건도 없고 일기를 쓰듯이 일상의 풍경을 되게 덤덤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까 저절로는 아니겠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 작품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겐 또 어떤 의미를 띨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밤에 찾아오겠습니다. 들으면서 주무세요. 일을 그만둔 지 서너 달쯤 되었을 무렵 그녀가 데일리 뉴스에 실은 광고를 보게 되었다. 정말로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특별할 게 없는 몇 줄짜리 광고였다. 다른 날 같았으면 아마 그냥 지나치고 읽지 않았을 것이다. 첫 번째 직장에서 조금씩 꼽을 쳐둔 돈이 있었고 이 푼돈이 떨어지고 난 뒤엔 친구들한테 담배며 맥주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얻어먹고 지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와 식료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형이 자기 가족과 함께 집에 다니러 올 때면 내일에 참견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대체로 괜찮았지만 내가 집에 없을 때
형이 볼품없는 엉덩이를 가진 형수와 집에 다녀가면 티가 났다.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내가 이제껏 한 번도 일자리를 갖지 않은 것처럼 어디 가서 일을 구하라는 둥 똑같은 잔소리를 며칠 내내 했다. 아버지는 내게 첫 일자리를 주었던 백인들이 아버지가 평생 알았던 백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언제나 말하곤 했지만 이제 그 일자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백인이라면 누구든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었으므로 내가 그곳에 꽤 오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덤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그곳 아틀라스 인쇄소 우편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우편 업무가 한산할 땐 더러 인쇄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세 번째 심근경색이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수위로 일했는데 내가 덤바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다. 20살 때도 여전히 우편실에서 근무했다. 우편실 부실장이라나 그 비슷한 직급이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젊은 백인 남자들이 들어와 내 옆에서 일하다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황소 개구리는 제 울음소리가 좋은 줄 안다고 어머니는 늘 말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우수 직원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말대답한 적 없으며 늘 먼저 나서서 일했다. 훌륭한 유색인종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몹시 추운 1월 어느 날 이 회사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장과 그의 멍청이 아내가 내게 와선 더 이상 날 고용할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나이 든 남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벗겨져서 머릿속 생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읽힐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그 부서에서 고임금 근로자라도 되는 듯이 말했지만 사실 내가 받는 돈은 너무 적어서 백인 아이들은 이를 두고 농담을 하곤 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그냥 겉옷을 들고 마지막 월급 수표를 챙겨서 집으로 왔다. K가를 따라 중간쯤 왔을 때 개인 물품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게 기억났다. 마침 그날 아침 피플스에서 산 고무지우개 몇 개,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사진, 내가 4살 때 아버지와 형과 함께 처음으로 낚시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었다. 사무실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일었다. 여자친구는 이미 나한테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녀 사진 같은 건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낚시 여행 사진은 내게 특별했다. 하지만 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너무 추워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널 굴욕적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일을 그만두라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늘 말했다. 뉴욕 애비뉴와 5번가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나는 빨간 신호등의 길을 건넜다. 경찰봉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던 백인 경찰이 날 보더니 다가와 큰 소리를 내지르며 아틀라스 인쇄소가 내게 한 짓의 끝장을 보았다. 경찰은 빨간 신호등의 길을 건너는 게 워싱턴 DC와 연방법에 걸리는 걸 모르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웃기려는 생각에 아버지가 늘 하던 농담을 건넸다. 아마도 몇 블럭만 더 가면 집이고 내 마음속엔 온통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녹색 신호등은 백인을 위한 것이고 빨간 신호등이 유색인종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고 했다. 경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형과 내가 아직 10대 초반이었을 때 어머니는 다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왕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백인 경찰과 얽히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라고. 어머니가 염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그날 아들에게 일어나진 않았다. 다만 백인 경찰은 내가 녹색불에 다시 길을 건너 7번가를 쭉 지난 다음 다시 5번가로 돌아와 다시 녹색불의 길을 건너도록 시켰다. 그리고는 다시 7번가로 가서 이 모든 짓을 처음부터 반복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이 짓을 2번 더 되풀이했다. 2번째로 5번가에 돌아왔을 때 내 몸은 정말 완전히 얼어붙었다. 다시 4번째로 돌아와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경찰은 그저 내 뒤에 가만히 서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해도 그의 성에 차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이 짓을 하염없이 시킬 것이고 그런 다음 시키는 대로 다 해도 결국은 내게 총을 쏘거나 제2지구 경찰관할 구역 길거리에서 그냥 날 얼려 죽일 것만 같았다. 경찰이 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인하라고 시켰더라도 나는 그대로 했을 것이다. 길을 건너 집으로 오는 동안 경찰이 나를 다시 부를 것만 같았다. 나는 기도했다. 뉴욕 애비뉴 1-15까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저들이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저 뉴욕 애비뉴 1-15까지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나는 집안에만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밥만 먹으면 하루가 든든하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아침 식사를 차려준 뒤 바로 일하러 나갔다. 나는 도로 침대로 돌아가 정오까지 잠을 잤다. 내가 기운을 되찾게 되었을 때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지만 우리 동네, 내 세계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 론니 맥크레가 나를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에게 가서 오후 내내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다른 친구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다 같이 밤새도록 세상이 법석거리게 놀았다. 론니는 하워드 대학에 가서 이런저런 강의를 들으며 그의 아버지를 만족시킬 만큼만 할 생각이었다. 나는 유치원 시절부터 론니를 알고 지냈지만 그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를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몇 안 되는 흑인 육군 장교 중 한 명이었으며 론니는 매번 그의 아버지가 전쟁만 끝나면 영구 귀국할 거라고 말했다. 론니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그해 1월에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론니는 콘돔을 쓰지 않은 채 관계를 갖는 일이 많았고 그 때문에 브렌다 로퍼가 임신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 브렌다만큼은 아니더라도 론니 역시 그녀를 꽤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일방적인 희생은 아니었다. 나는 론니의 신랑 들러리를 서주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나와 론니, 그의 어머니, 브렌다와 그녀의 부모 모두가 론니네 집 거실에 둘러앉아 결혼식이나 그 밖의 일들을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론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론니 아버지였다. 그는 군복 차림으로 가로등 기둥처럼 문간에 우뚝 서 있었다. 자기 집 열쇠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본다면 다들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길 것이다. 이 군인은 잘 지냈니? 라거나 이렇게 보니 좋구나 아들. 같은 말도 하지 않은 채 문간에 그대로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너는 이 여자아이와 결혼하는 것 말곤
다른 좋은 일은 없었던 거야? 아마 그는 거실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을 것이다. 외국 땅에서 돌아온 남편을 맞을 때 여자들이 그러고 싶어 하듯이 론니 어머니가 행복하고 들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렌다의 아버지도 일어났다. 그는 장차 사돈이 될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싶은지 얼굴에 어색한 웃음을 띄었다. 너한테 물었잖니? 론니 아버지가 말했다. 론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는 론니 옆을 지나치면서 매크레시 부부에게 목례를 하고는 가방을 든 채로 2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떠났다. 그해 3월 론니는 브렌다와 결혼했다. 내가 데일리 뉴스에서 광고를 보기 몇 주일 전이었다. 아마 론니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모든 걸 밀어붙이기만 하면 브렌다와의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흔들리는 모래 위에 토대를 세운 격이었다. 우리 어머니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기도 전에 론니는 브렌다와 헤어졌지만 론니 어머니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토실토실한 작은 딸에겐 이후에도 좋은 아빠로 남았다. 또한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뒤 론니는 군대에 지원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있던 곳은 아니지만 외국 땅에 나가게 되었다. 신문 광고를 보기 전날 나는 론니와 브렌다의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이 싸움을 벌였는데 아마 신혼부부가 되고 나서 처음 싸운 건 아니었겠지만 내 앞에서 싸움을 벌인 건 처음이었다. 마치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가 말다툼을 벌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내가 잘 알고 의지하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다음 날 1시까지 잠을 잔 뒤 노스캐피털과 플로리다 에비뉴가 만나는 부근 마조에 가서 낮 시간 동안 어정거렸다. 그날 늦게 누군가가 탁자 위, 내가 두 번째로 마시고 있던 맥주병 너머에 데일리 뉴스를 놔두고 갔다. 딱히 다른 할 일도 없던 나는 구인 광고를 읽었다. 그녀가 올린 광고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슈퍼마켓 보조사원, 임금 양호, 근무시간 양호, 승진 기회 양호. 그 다음에는 가게 위치를 적어 놓았다. 노스웨스트 5번가와 5가 교차로. 다음날 아침 나는 어머니가 집을 나설 때까지 간신히 버티며 깨어 있다가 8시쯤 가게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아보러 나갔다. 나는 백인 사장 밑에서는 눈꽃만큼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밖에 서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살피려 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앞치마를 두른 50살가량의 유색인종 여자가 보였고 그녀는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 아래쪽에 있는 번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잘한 물건을 사러 들락날락 거렸다. 나는 9시 무렵까지 주변을 서성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에서 작은 종이 딸랑거렸고 맨 먼저 문 바로 안쪽에 있는 작은 펌프에서 석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여자는 카운터 뒤에 있는 높은 의자에 앉아 유리로 된 카운터 위에 포스트 신문을 쫙 펴놓고 읽고 있었다. 내가 가게에 들어온 걸 알 텐데도 내가 그녀 쪽으로 중간쯤 다가갈 때까지 그녀는 그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신문만 넘겼다. 내가 카운터 앞 몇 센티미터까지 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뭘 드릴까요? 제기랄, 심술궂게 생긴 아줌마군. 나는 생각했다. 불알이 오그라들어 몸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신문에 난 일자리 광고를 보고 왔어요. 내가 말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네요.
적어도 읽을 줄은 아니까요. 다른 거 뭐 할 줄 알아요?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있어요? 이런 슈퍼마켓에서요? 나는 그녀에게 이력서를 내밀었고 그녀는 다른 어딘가에 가 있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뒷장까지 넘겨가면서 계속 이력서를 읽었다. 인쇄회사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날 해고했다는 게 미심쩍은 눈치였다. 이 일을 그만둔 뒤엔 뭘 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일자를 찾으러 다녔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 대답하고 나서 바로 알 수 있었지만 그때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다른 누군가 내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떠벌려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일주일에 $30예요. 이윽고 그녀가 말했다. 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해요. 더러 이런저런 휴일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질문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계속 툴툴거리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면접한 다음에 결정할 거예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남겨놔요. 결정되면 연락할게요. 여자는 카운터에 연필을 던지고는 신문 윗부분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 전화번호를 적게 했다. 나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 내가 가게를 나서려고 문을 열기도 전에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은 화요일이었다. 나는 그날과 다음 며칠 동안 거의 오전 내내 알스앤페니 슈퍼마켓의 뒷마당에 해당되는 곳을 청소하며 보냈다. 월요일 밤 슈퍼마켓 사장 여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어찌나 놀랐는지 그녀에게 꺼져버리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난 절대 가게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요일 새벽 동이 트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잠이 깼고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기분도 전환할 겸 어머니가 일어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채비체이스에서 백인 밑에서 일했는데 그날 아침 나는 어머니가 아주 빨리 식사를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찌나 빨리 먹는지 어머니의 평소 표현대로라면 개걸스럽게 해치운다고 할 정도였다.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두 다리로 뉴욕 애비뉴를 따라 걸어갔고 채비 체이스까지 가는 DC 트랜시트 버스에 올라탔다. 그날 아침 나의 발길이 슈퍼마켓으로 향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장면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러고 나서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가 미처 마시지 못하고 남겨둔 커피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라면 날 다시 노예로 팔 수 있을 정도이며 어머니가 만든 커피만큼 어머니 입맛에 딱 맞는 커피는 없었다. 좋아요. 가게 주인이 라벤더색 캐딜락을 세워놓고 가게 문을 연 뒤 내게 말했다. 2번째 시험도 통과했어요. 정시에 출근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그때가 7시 30분쯤 됐고 나는 그 전에 15분가량 기다렸다. 가게 주인은 곧바로 날 뒷마당으로 데려갔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거의 보관 창고처럼 쓰이는 조금 더 작은 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갔다. 뒷문을 여느라 우리 2사람이 용을 써야 했다. 뒷마당에 들어서니 다람쥐가 손에 뭔가를 든 채 뒷발로 서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꽤 오랫동안 뒷마당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었고
다람쥐는 인간을 보고 신기한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진짜 사람이란 걸 깨닫고는 얼른 마당 구석에 있는 사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가게 주인은 갈퀴며 삽, 수레 등 이 마당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내왔다. 나는 좋은 옷을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를 다행스럽게 여겼다. 나는 곧바로 도구들을 들고 마당 맨 끝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 저기요. 가게 주인이 뒷문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이름은 페넬로프 젠킨스예요. 다들 펜이라고 부르지만 종업원은 젠킨스 부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신 거기 청년은 종업원이고요. 마당 주위에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렸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났을까. 내 몸이 엉망으로 지저분해지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고 난 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등교하고 난 뒤 나는 망할 놈의 다람쥐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다람쥐들은 나무와 담장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녹색 신호등 사건이 있었던 그 추운 날 저녁처럼 나는 이 짓거리를 하염없이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당에 켜켜이 쌓인 쓰레기 맨 위층에는 지난 가을, 어쩌면 오랜 세월 매년 가을이면 떨어진 낙엽들이 쌓여 끈적거리는 점액질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낙엽을 들쑤시자 점점 더 많은 벌레와 곤충들이 낙엽층 속에 지어놓은 자기 집에서 기어나와 담장 아래나 마당 다른 구역으로 도망쳤다. 악착 같은 벌레나 멍청한 벌레는 내 바지 위로 기어 올랐다. 낙엽층 아래에는 갖가지 음료수병이나 사탕 껍질 등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버렸을 그렇고 그런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나는 목요일 아침까지도 이 낙엽층 아래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웬만한 킥볼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당이 워낙 넓었기 때문이다. 가끔 담장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늘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시에서 일주일 동안 어느 장의사 밑에서 일하던 때 이야기로 거긴 아버지의 첫 직장이었다. 아버지는 그 장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장의사 역시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14살짜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작업을 장의사에게 선사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대로 했다. 7일 동안 아버지는 자기 일인 것처럼 일을 했다. 그리고는 급료를 받고 다시는 가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장의사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다. 처음에 그는 아버지가 그저 게을러서 출근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는 거만하고 불쾌하게 행동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장의사는 급료를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틀 전부터 어느 제재소에 다니고 있었다. 젠킨스 부인 같은 사람이 내게 돌아오라고 부탁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녀가 높다란 의자에 앉아 그놈의 신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괜찮은 종업원을 놓쳤는지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게 좋았다. 그 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울해서 어느 누구와도 시끌벅적하게 어울려 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나는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할 때면 매일 그런 상상을 했다. 어머니가 내게 저녁을 차려주면 나는 음식에 가까이 닿을 듯이 허리를 잔뜩 웅크리고 앉았다. 허리를 바로 펴고 앉으면 접시에서 음식을 떠서 입까지 가져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럴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고 나면 어머니는 내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버리기 전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받아 주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목욕물을 받아주는 걸 자주 보았다. 내가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 주 내내 늦은 오전 시간쯤 젠킨스 부인은 내가 마당에서 웬만큼 일을 했다고 생각되면 내게 가게 앞을 쓸거나 보관 창고에 쌓인 물품을 정리하라고 시켰다. 화요일에는 물건 상자를 정리하라고 했다가 수요일이 되면 밤새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모든 걸 다시 정리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다른 일을 시켰고 금요일에도 역시 다른 일을 시켰다. 또한 가게에 페인트칠을 다시 할 계획이라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게 외벽에 칠이 벗겨져 일어나는 오렌지색 페인트를 모두 벗겨내라고 했다. 페인트 껍질 조각들이 튀어 눈이나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갔다. 목요일이 되어서야 꾀가 나서 나는 예전에 아버지가 쓰던 모자와 고글 안경을 쓸 생각이 났다. 토요일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았다. 다시 가게로 출근해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고 그녀가 고객들과 수다를 떨거나 기분 좋게 노는 동안 그 모든 너저분한 일들을 했다. 나는 주말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고 급료를 받으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기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젠킨스 부인처럼 사람에 대해 어떤 신념 같은 걸 갖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여겼다. 사실 나는 젠킨스 부인이 내게 사기를 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 그날 밤 늦은 시각에 다시 가게에 와서 유리창을 모조리 깨부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젠킨스 부인은 고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정문을 닫고 영업 마감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은 블라인드를 내린 뒤 금전 등록기를 열어 내게 줄 돈을 셌다. 그녀는 세금과 그 밖의 것들을 제한 뒤 대략 25달러를 주었다. 내가 받지 못한 돈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해 준 다음 명세표가 적힌 종이 쪽지를 내게 건네주었다. 일을 정말 잘했어요. 젠킨스 부인이 말했다. 아무도 그렇게 날 놀라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 대단한 말도 아니었고 나는 그보다 더한 칭찬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 서서 일부러 2번, 3번 돈을 세는 동안 내 자신이 젠킨스 부인의 칭찬을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베이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이럴 거라는 둥 저럴 거라는 둥 하는 편지를 쓰는 남자애들에게 왜 여자애들이 자기 몸을 내주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사람이 예절을 차린다고 돈 드는 것 아니라고 늘 나와 형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젠킨스 부인은 앞치마 끈을 푼 상태로 벗지 않은 채 목에 대충 느슨하게 걸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문까지 나를 따라 나와 문을 잠갔다. 월요일 아침 일찍 기분 좋게 봐요. 빌어먹을 내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그것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젠킨스 부인이 말했다.
여기저기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나는 마블 스미스와 춤을 추러 갔다. 던바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여자애였다. 우리는 론니와 브렌다와 함께 데이트를 하러 갔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상태였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춤이란 춤은 다 추었고 마블이 힘들다고 했을 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브렌다를 무대 위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지치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애들과 밤새 춤을 추었다. 나는 일요일 아침 7시쯤 집에 돌아왔다. 어두운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 방에 닫힌 문 틈새로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월요일에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사실 늦게까지 잠을 잤고 이후 낮 시간에는 달리기를 했다. 화요일에는 어머니가 출근하고 난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았고 10시쯤 어슬렁거리며 가게로 가서 슬그머니 가게로 들어갔다. 젠킨스 부인은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물론 나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난주가 실전을 위한 예비 연습이었던 것처럼 그냥 내게 일만 시켰다. 그리고는 내가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즐겼다. 화요일에 나는 금전 등록기가 있는 카운터 뒤쪽에 시리얼이 있는 선반을 정리했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맨 아래 선반을 닦는 도중에 서너 칸 위에 있던 오트밀 상자 하나가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내 후손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 오트밀 상자 때문에 멍청이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젠킨스 부인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몇 분 동안 계속 웃어댔고 그날 내내 내 뒤로 불쑥 와서는 오트밀? 이라고 소리치고는 또다시 깔깔 웃어댔다. 내가 상자를 다시 옮길 때 젠킨스 부인이 말했다. 슈퍼마켓에서 선반에 물건을 놓을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놓는 거야. 그 주 금요일 오후 늦게 석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펌프를 점검하고 있을 때 한 고객이 급히 들어오다가 문으로 나를 미는 바람에 나는 석유 펌프에 부딪혔고 좋은 옷이 기름 얼룩과 먼지로 지저분해졌다. 젠킨스 부인은 자기가 입던 앞치마가 내게 맞지 않으므로 내 앞치마를 주문해 놓겠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었다. 미안해 친구. 고객이 말했다. 그 고객이 가고 난 뒤 젠킨스 부인이 말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은 고객이 네 물건과 부딪히지 않도록 앞뒤로 적당히 피할 공간을 마련하는 거지. 허튼 소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그날 내내 나를 쳐다보고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게 아니야, 틀렸어. 난 석유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또 몇 달이 흘렀다. 하지만 매 맞는 개가 자기를 때린 주인 말고는 다른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 곁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나는 매주 월요일이면 가게 정문 앞에서 주인이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1,001번씩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우리 아버지 말고는 어느 누구도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 일을 잘 해주고 토요일 밤이 오면 급료를 받은 뒤 주인에게 나가 되져버리라고 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 만한 일이 일주일 내에 일어나곤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내게 맡기는가 하면 왼쪽 주머니 위에 재봉질을 해서 내 이름을
필기체로 새긴 새 앞치마 2개를 받은 일도 있었고, 가게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주급이 1달러 인상된 일도 있었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물건을 얼마나 주문할지 결정하는 일을 내게 맡기기도 했다. 저녁에 집에 오면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젠킨스 부인이 나를 보고 몇 번이나 깔깔 웃어댔는지 세보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다음 날이 무사히 지나가고 모든 일을 최대한 완벽하게 해내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주급이 인상되었을 무렵에는 내가 아주 편안하게 느낄 정도가 되어서 젠킨스 부인이 뭔가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첫 번째 규칙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봉질로 이름을 새긴 앞치마 차림의 남자에게 여자들이 끌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키득거리며 웃는 번디 초등학교 꼬마 여학생들이 날 보려고 가게 주변을 얼씬거리는 바람에 고충을 겪기도 했지만 그 애들보다 나이 많은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많아서 가게 일이 할만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근무한 지 1년이 못 되었을 때부터 나는 그 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 주 주급을 가불하게 되었다. 내가 켄터키 코너를 고객으로 처음 만난 건 론니가 브렌다와 헤어져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간 직후였다.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 가운데 젠킨스 부인이 용납하지 않는 행동이 있는데 그녀의 표현을 빌면 그런 행동은 결국 고객을 이용해 먹는 짓거리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게를 찾아온 고객 중에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퇴근 후에 자리를 마련하려고 약속을 정했다. 켄터키가 처음 가게를 찾아온 밤에 나는 일부러 껌 하나를 넣지 않고 빠뜨렸다가 그녀를 뒤쫓아 나갔다. 왜 하필 지구상의 세고 센 남자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녀를 붙잡고 토요일 밤에 시간을 비워달라고 대담하게 말을 걸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데이트를 승낙하기 전에 괜히 내숭을 떨면서 상대가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와 칭찬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른 속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상대가 접근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으며 특유의 웃음을 내보인다. 이 웃음을 한번 지을 때마다 천국에서 1km씩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웃음이다. 또한 이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고 나면 상대 남자는 1년 더 늙고 30cm쯤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켄터키가 그런 여자였다. 켄터키는 내 쪽에서 다시 한번 대시해 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그로부터 한참 뒤 나는 집에 와서 잠을 청하려고 했을 때에야 이 말에 뭐라고 대꾸하면 좋았을지 1,001가지나 되는 대답이 떠올랐다. 사람은 살게 마련이다. 이후 몇 주일, 몇 달 동안 나는 켄터키가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가게를 찾아오는 걸 견뎌야 했지만 그녀는 내가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기억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그저 그녀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봉지에 담아주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가 물건을 사준 데 대해 내가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녀가 천만에요 라고 대답하는 말 속에는 내 예상과 달리 어떤 승리의식이나 우월감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통해 그녀가 5번가에서 서너 집 떨어진 닐 플레이스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 덤바 고등학교를 나온 지 1년 되었고
공직자의 비서로 일한다는 것, 그녀의 가족은 왜 조부모가 구입한 엔가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 등등을 알게 되었다. 고객 가운데 약 5분의 1은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며 젠킨스 부인은 이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다. 금전 등록기 옆에는 고기류를 제외한 외상 거래 기록이 담긴 기다란 장부가 체인 줄에 걸려 있다. 손질한 닭고기와 부위별 닭고기, 포장 햄버거와 스튜 비프, 얇게 썬 고기 롤과 돼지 갈비 등과 함께 고기 종류의 외상 장부는 금전 등록기가 있는 카운터의 뾰족한 모서리에 붙어 있었다. 고기는 별도의 외상 장부가 있으며 거투르드 백스터 부인을 열외로 놓는다면 아마도 외상 청구서 항목이 가장 긴 집은 터넌의 가족일 것이다. 터넌의 집 두 아이들의 아버지는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를 본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인 것 같았으며 그녀 역시도 거의 본 적이 없다. 늘 그 집 아들과 딸아이만 가게를 들락거렸다. 엄마가 나한테 세제 작은 통 하나 주래요. 그 집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주래요는 그 집 어머니가 외상 거래를 원한다는 의미였다. 엄마가 볼로냐 소시지 450g하고 원다빵 하나 주래요. 엄마가 스파게티 2캔 달래요. 미트볼 들은 걸로요. 다른 건 안 돼요. 지난번에 오빠가 다른 걸 줬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기분이 좋다면 대개는 7살가량 되는 꼬마 여자애가 한 이야기다. 젠킨스 부인은 고객들이 수작만 걸지 않는다면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유독 터넌의 아이들에게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설령 백스터 부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떠들고 다녀도 젠킨스 부인은 터넌의 딸이 죽는 일만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0살짜리 터넌의 아들은 풋내기 깡패였다. 그는 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으며 오로지 딸랑거리는 종소리 하나 듣겠다고 가게 문을 흔들어 대는 걸 특히 좋아했다. 물론 그는 결코 젠킨스 부인과 얽히는 짓은 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느님이 나를 이 땅에 자기 재밌거리가 돼주라고 보낸 줄 아는 것 같았다. 또한 음료수 냉장고 앞에 서서 이것저것 음료수병을 두드려 보거나 바닥에 물을 흘리곤 했다. 내가 그에게 음료수를 집은 다음 냉장고에서 나오라고 하면 하지만 나는 정말로 시원한 걸 먹고 싶다고요. 그리고는 계속 냉장고 앞에 버티고 서 있었으며 대개는 내가 가서 그의 팔을 냉장고 밖으로 꺼내야 했고 그러고 나면 그 애는 다시 가게 문으로 갔다. 그 애는 내게 혀를 낼름 내밀고는 가게 안에 나이 든 교회 여자들이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가장 큰 목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씨발. 이라고 말하고는 얼른 도망갔다. 오빠와 함께 자주 가게에 오곤 했던 여동생 패트리샤는 오빠가 가게를 뛰쳐나가기 직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빠가 욕했다고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리고는 당신이 어쩌겠어요. 라는 식의 몹시 짜증스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곤 했다. 너랑 나랑 어디로 도망갈까? 젠킨스 부인은 꼬마 여자애가 산 물건을 봉지에 담아준 다음 보통 이렇게 묻곤 했다. 자메이카야. 패트리샤는 보통의 꼬마 여자애처럼 키득키득 웃으며 말하곤 했다. 지금은 네가 다 큰 게 아니라서 어디로 도망가지 못해. 자메이카에는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들이 있지. 나중에 몇 명 구해보자. 아, 안 돼요.
패트리샤는 젠킨스 부인의 말 속에 여자애가 뭔가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듯 말했다. 그런데 자메이카는 어떻게 가지? 느린 배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가면 돼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 이 말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기나긴 하루의 시간 속에서 들려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었다. 1962년 여름 무렵 나는 일주일에 $40를 받았고 그해 11월에는 부모님의 오랜 친구에게서 중고 포드 자동차를 구입할 정도로 돈도 제법 모았다. 물건을 판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꼭 알아둬야 해. 만에 하나 쓰레기 같은 물건일지도 모르니까. 아버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다. 내가 그 차를 몰고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간 곳은 볼티모어에 있는 홀라버드 기지였다. 론니가 사나이들의 군대에 입대한 곳이 거기였기 때문이다.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론니의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고 젠킨스 부인이 그날 하루 휴가를 내도 된다고 했지만 일하러 갔다. 그날 하루를 견디면서 론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켄터키에게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었다. 페니가 켄터키의 물품을 계산해 주었고 나는 가게 밖으로 켄터키를 뒤따라 나갔다. 나는 오가를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어머니가 들었다면 자랑스러워했을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그녀에게 토요일 밤 디나 워싱턴을 보러 하워드 극장에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다. 좋아요. 켄터키는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다. 게다가 켄터키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대답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액면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여겼다. 켄터키는 물건 봉지를 내려놓더니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내 전화번호예요. 혹시 늦을 경우 알려주는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어요. 만일 약속 시간에 늦고 전화도 하지 않을 거면 오지 말아요. 나는 디나 워싱턴을 좋아하지만 그 정도로 대단히 좋아하진 않아요. 알고 보니 켄터키네 가족들은 나만큼이나 워싱턴 세너터스에 열광하는 여동생들 빼고는 다들 냉정하고 특이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엔가에 있는 켄터키 부모님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학교 교장이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매일 아침 사전에서 끔찍하게 긴 단어를 외워두었다가 이 단어가 이야기 내용에 맞는 말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 단어를 억지로 대화 속에 끼워 넣는 것 같았다. 켄터키의 어머니는 상무부 어느 부서에서 최초의 흑인 관리자가 된 사람이었다. 켄터키의 아버지에 비하면 그래도 어머니는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한 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형편없는 요리사였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우리가 처음 같이 잔 것은 그해 1월이었다. 나는 무척 오래 참고 기다렸으며 이런 일은 내게 좀처럼 없었다. 진한 애무에서 조금 더 나아가도 좋다고 그녀가 허락하기 전까지 나는 내 물건이 소변 보는 것 말고는 아무 소용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하여 어느 일요일 밤 마일롱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켄터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잘 들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내가 입안에 든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다 씹어 삼킬 때까지 기다렸다. 잘 들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너에게 두어선 안 돼. 난 많은 걸 참아줄 수 있지만 그건 안 돼.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까지 나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우리는 아파트로 들어서자 문을 닫았다. 켄터키가 두 손으로 내 허리띠를 잡고는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고 마침내 우리는 허벅지와 배가 맞닿았다. 그 전까지 나는 갖가지 방법을 다 써봤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나오자 너무 놀랐다. 켄터키가 내게 키스를 하고는 다시 말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너에게 두어선 안 돼. 그런 다음 아파트에서 같이 밤을 보낼 건지 내게 물었다. 그날 밤 워싱턴엔 아주 짓궂은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덜컹거리는 유리창 소리에 계속 잠이 깼고 그럴 때마다 서로의 품속으로 다시 파고들었고 잠결에 다시 떨어졌다가 유리창이 또다시 덜컹거리면 서로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날 저녁과 밤의 일을 기억하는 한 언제까지나 나는 22살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슈퍼마켓에는 온 세상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온다. 몇 톤씩이나 되는 낱개 사탕, 비록 몇 펜이지만 한 채수 큰 것은 너무 비싸므로 작은 통에 든 세제, 소독용 알콜, 유아용 유동식, 교회 모임용 파이에 넣는 커다란 고구마, 분무기, 마이 나이트 앤 딕시 피츠라는 상표의 헤어 왁스, 스탠백 두통약, 갖가지 색상의 그리핀 구두 광택약, 나일론 스타킹, 샌드위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얇게 잘라놓은 25센트짜리 헤드치즈, 사실상 대머리에 가까울 정도로 머리숱이 없는 75살의 늙은 여자가 터벅터벅 걸어서 일하러 갈 때 머리에 쓰는 그물망, 돼지 기름, 세탁용이 아니라 임신한 여자의 식욕을 채우기 위한 아르고표 풀죽, 쥐덫, 뒤늦게 여름방학 일과표를 써야 하는 남자아이를 위한 공책, 코텍스 생리대, 빨래 집게, 배트앤볼스 게임, 집 주인이 전기를 연결시켜주지 않은 아파트에 등불을 밝히기 위한 석유, 스키니 패트 꿈풀이 책, 깜짝 선물이 들어있는 콘플레이크, 새로 이사온 집에 필요한 전구, 초콜릿 우유, 구두 끈, 튼튼한 몸을 만드는 12가지 방법에 도움이 되는 원더빵, RC 콜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바치는 발렌타인데이 특별 선물, 낱개들이 과자, 10명의 식구가 먹을 만큼 넉넉한 닭 날개, 표백제. 내가 가게에 처음 왔을 때 페넬로프 젠킨스는 15년 동안 이 모든 것과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팔고 있었다. 그녀와 남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 가족에게서 이 가게를 샀다. 그녀의 남편은 내가 이 가게에 오기 10년 전에 죽었고 페니는 계속해서 여러 종업원을 두었다. 그 중에는 한국으로 갔다가 죽어서 다시는 알스앤 페니 슈퍼마켓에 돌아오지 못한 아들도 있었다. 가게에서 벌어지는 생활로 인해 나의 이웃 개념이 확대되었다. 또한 그 동네에 사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 예전에는 내 마음이 늘 뉴욕 애비뉴와 1번가, 덤바 고등학교 주변을 향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기 때문이다. 5번가와 5가 주변 동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5번가와 5가 주변에 사는 애한테 얻어맞은 일이 있었다. 나와 론니,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5번가와 5가라고 하면 펑크족 싸움패가 연상됐고 나랑 붙었던 아이도 알고 보니 주변에서 가장 막강한 펑크족 중 한 명이었다. 이 애는 시작부터 내 급소를 노려 강한 발차기를 날렸고 이 때문에 나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런 역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나는 패하긴 했지만 공정하게 패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 달 사이에 대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두 군데서 받았을 때 나의 이웃 개념이 넓어졌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내 영혼에 둘 이상의 이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페니가 대모가 되어 주었고 나는 대부가 되어 그녀 옆자리에 섰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어느 오후 페니가 가게 바깥쪽 작은 방에 보관하고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때였다. 그날 오후 페니는 내가 비밀번호를 완전히 외울 때까지 계속 금고를 열어보도록 연습시켰다. 몇 차례 연습하고 나자 나는 지겨워져서 금고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알 젠킨스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뭉치가 들어있었는데 대개 5번가와 5가 동네 사람들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 중 많은 이가 여전히 부근에서 살고 있었다. 가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나니 세월이 남긴 흔적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바닥에 앉아 알이 흑백 사진 뒷면에 적어놓은 메모를 읽었다. 패트리샤 터너와 토미 터너의 어머니 조지 램버트가 나온 사진도 있었다. 분명히 화창한 날씨에 찍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조이는 고등학교 졸업 모자와 가운 차림으로 서너 명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알은 사진 뒷면에 1949년 6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적어 놓았다. 유독 이 사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순수하며 착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웃음 짓고 있는 소녀들, 특히 조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었다. 내 조카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았다. 아마도 피곤했던지 내가 주군이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이제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금고 속에 이런 걸 다 보관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았을 거야. 페니가 내 뒤에 불쑥 나타나 나와 내 앞에 펼쳐진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나쁜 손길이 닿지 않게 저 뒤쪽 돈 뒤에 놔뒀지. 켄터키와 나는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가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이따금씩 그녀를 배신하는 짓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가진 걸 모두 무너뜨리는 게 아니며 내가 아는 한 그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고 어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일은 한 달에 서너 번밖에 되지 않았다. 네가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알고 지내길 바란다. 어머니는 이따금 이런 말을 했다. 누가 그걸 알겠는가?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사실 어머니는 그해 8월 목요일 밤 내가 어머니 집에 새 옷을 가지러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 다음날 금요일은 더웠지만
그나마 습도는 견딜만 했고 그 다음 날도 같았을 것이다. 비슷한 날씨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다. 그러고 나서 8월 내내 그런 날씨가 계속되다가 9월이 시작되었다는 것 말고는 달리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 페니가 중고품으로 구입해서 가게 문 위쪽에 설치한 에어컨이 그 수요일에 또 고장이 났고 우리는 어찌어찌하여 수리공을 불렀다. 한쪽 손에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간 백인이었는데 목요일에 와서 일반적인 수리 작업을 해주었다. 여름에는 탄산음료나 아이스바, 아이스크림 등 아이들에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물품을 보통 일주일에 2차례, 가끔은 3차례씩 배달을 받는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여러 해가 지나도록 꿈에 가게가 나오면 꼭 여름에 아이들이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꿈만 꾸었다. 꿈속에서는 늘 가게에 물건이 떨어졌고 배달 직원은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았다. 오로지 아이만 서 있는 긴 줄이 가게에 있지도 않은 물건을 사겠다고 문에서부터 길게 이어졌고 이 줄은 5번가를 쭉 내려가 N가를 지나고 M가를 지나고 뉴욕 애비뉴를 지나고 F가를 지나고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지나고 남서쪽으로 계속 쭉 내려가 마침내 워싱턴을 벗어나고 다른 주까지 이어졌다. 꿈속에서 나는 페니에게 저 아이들 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렇게 줄을 서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제발 빨리 줄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꿈속에서 결국 페니는 뭔가를 해서 날 달랬다. 때로는 뒤편에서 사라졌다가 냄새나는 뾰족한 것을 들고 오기도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그게 예전에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던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 금요일 가게 문을 닫기 30분쯤 전 켄터키가 가게로 왔다. 그녀는 새 스테레오를 구입했고 이를 길들일 겸 둘만의 작은 파티를 계획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내내 친구들한테서 레코드판을 빌렸다. 페니는 가게 뒷정리를 내게 맡기고 퇴근할 준비를 했다. 오늘 밤에 만나는 남자는 누구예요? 켄터키가 페니에게 물었다. 페니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세보면 아마 카터가 갖고 있는 간장약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나는 밤 시간 동안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덮개를 덮는 작업을 막 마친 상태였다. 페니와 나는 이 작업을 가리켜 닭들을 자러 보낸다고 했다. 아무것도 묻지 마요. 페니가 이렇게 말하고는 눈을 찡긋했다. 그녀는 켄터키의 귀에 대고 뭐라고 쏙닥거렸고 둘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더니 켄터키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페니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둘은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웃었다. 마침내 페니가 갈 준비를 마쳤다. 페니는 표지판에 9시에 폐점한다고 써놓으면 정확히 그 시간에 가게 문을 닫으려 했고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문을 닫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혹시 늦게 오는 고객이 있을 경우 문을 늦게 닫을 순 있어도 문을 빨리 닫지는 못한다. 그리고 때마침 마지막 1분 전에 손님이 들어왔고 나는 돼지갈비를 꺼내 와야 했다. 페니는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곤 가게를 나갔다. 나는 돼지갈비 손님이 가고 난 뒤 문을 닫았다.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듣지 못한 것 같기도 했지만 칼 베고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확실히 들었다. 이 꼬마지 새끼, 그 유리창을 부수면 네 아빠한테 물어내라고 할 거야. 나는 창문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리지 않고
유리창 밑에 1cm가량 남겨놓았다. 그 사이로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다. 글씨 못 읽어? 이 꼬마 땡깡쟁이. 가게 문 닫았어. 닫았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켄터키는 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문 쪽으로 다가갔다. 저 사람 신경이 날카로워 꼬마야. 켄터키가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고 나도 뒤따라갔다. 페니의 라벤더색 캐딜락이 오가에서 한두 집 정도 더 지나 5번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페니는 자동차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까이 가자 페니가 주먹을 올린 채로 바들바들 떨면서 울고 있는 게 보였다. 이 여자가 내 동생을 쥐었어. 토미 터너가 이렇게 말하면서 페니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인연이 내 동생을 쥐었어. 어떤 낯선이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만해 얘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패트리샤 터너는 길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 주변에 피가 흘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아마도 굴러가는 훌라후프를 잡으려고 쫓아 나온 것 같았다. 지금은 찌그러져 있는 훌라후프를 패트리샤가 한쪽 팔로 안은 채 쓰러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전체적으로 그곳을 비추는 가운데 캐딜락 헤드라이트에서 나온 불빛이 패트리샤 건너편에 모인 군중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백스터 부인이 페니에게 말했다. 이 큰 고물차가 어디로 가는지 앞을 잘 봤어야지. 아니, 사고였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남자가 말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백스터 부인이 말했다. 여자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나를,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낯선이는 여전히 토미를 붙들고 있었지만 토미는 거칠게 발버둥 치면서 여전히 페니에게 욕을 해댔다. 페니는 울면서 패트리샤 위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가 아이에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여자아이의 다른 쪽팔은 길게 뻗어 있었고 손목에 고무줄 몇 개가 둘러져 있었다. 그 작은 손목에 차고 있는 고무줄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다. 어쩌면 바닥에 고인 피보다도 이 고무줄이 내게 결코 괜찮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곧이어 여자아이의 어머니 조이가 왔다. 조이는 끝없이 페니에게 고함을 질렀다. 마침내 누군가 조이를 끌어안자 그녀는 아이한테 가보고 싶다고 했다. 경찰이 왔지만 페니에게 수갑을 채우고 토미를 붙들고 있는 남자에게 아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말고는 달리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는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순식간에 여자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차에 싣고 출발했다. 앰뷸런스가 5번가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 자동차 지붕에서 번쩍거리는 불빛이 주변 주택들을 비추며 지나갔다. 동네 아줌마 한 명이 낯선이에게 붙들려 있는 토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군중들은 앰뷸런스가 지나가게 길을 비켜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두 사람이 지나가게 말없이 길을 터주었다. 경찰이 페니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고 나는 내 팔을 꼭 붙들고 있는 켄터키와 함께 뒤따라갔다. 내려져 있는 유리창 너머로 페니가 내게 말했다. 날 풀어준다고 하면 보석금을 내줘. 하지만 페니가 울음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말은 한 덩어리로 얽혀 그저 웅얼거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유리창 안으로 팔을 뻗어 그녀의 뺨을 닦아주었다. 다음 날 토요일 나는 보통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아이는 밤 사이에 죽었다. 동네 사람들은 가게에 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거나 자기가 직접 물건을 가져와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나는 고기를 팔지 않았다. 하루 종일 가장 쉬운 일에 대해서도 돌아서면 계속 자기 탓만 했고 얼른 페니가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가게 문을 닫기 직전 스노우볼 패터슨이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백스터 부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페니가 고의로 패트리샤를 죽였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일요일 아침 페니가 켄터키 집으로 내게 전화를 걸어 2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패트리샤네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페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주 금요일 밤 늦게 제2경찰 관할구역에서 페니를 만났지만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는 캐딜락을 가게 앞에 세워 놓았는데 2주 사이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차가 없어졌고 페니가 나중에 밤에 와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도둑 맞은 건지 영문도 알아내지 못했다. 신경 쓰지 마. 페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페니가 월요일 밤 내게 다시 전화를 걸어 $2,000짜리 수표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바꿔 장례 비용으로 패트리샤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경찰에서는 사고로 일단락 지었지만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페니는 늙은 할머니 백스터의 말처럼 자기가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말했다. 페니는 이런 말도 했다. 사죄하러 그 집에 들르려 해도 그의 어머니가 허락하질 않아. 내가 전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달 내내 그리고 이후로도 몇 달 동안 전화통화 내용의 골자는 이런 얘기였다. 페니가 패트리샤의 어머니와 가족을 만나러 가려 해도 그 아이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패트리샤가 죽은 지 석 달 정도 되던 어느 날 조이가 가게로 찾아왔다. 토미도 함께 왔으며 가게에 있는 내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베니에게 전화를 그만하라고 말해줘요. 2번 다시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해줘요. 날 그냥 내버려 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조이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자꾸 나한테 음식 갖다 주는 거 이제 하지 말라고 우리 남편이 전해달래요. 페니가 내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시켰다. 그 사이 남자아이는 줄곧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서서 엄지손가락만 빨았고 그대로 선 채로 잠이 들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껌뻑껌뻑 거렸다. 이후 몇 년 동안 페니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켄터키의 집으로 내게 전화를 걸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우리는 몰래 만나는 연인들처럼 늘 인적 드문 거리에서 밤늦은 시간에 만났다. 대개는 남서쪽으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동네나 에너코스티어에 있는 강 건너 마을에서 만났다.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세운 뒤 조금 떨어져 있는 페니 차로 갔다. 페니는 내가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더 알고 싶어 했다. 페니는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런저런 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준비해서 나갔다. 페니는 내 질문에 얼른 답해 주었지만 항상 내 마음에 흡족했던 건 아니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렇고 그런 사람들 소식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늦은 시간이라 늘 피곤했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밤 약속이 잡힌 날엔 힘을 비추게 둘 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게 업무보단 동네 사람들이 사는 얘기가 우리 대화에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잘한 법적 사항들도 거의 모두 바뀌어 이제는 서류마다 페니 이름 아래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송장, 가게 은행 계좌, 심지어는 가게 유리창에 적힌 비상 연락 번호에도 내 이름이 올랐다. 페니가 가게에 나오지 않은 지 1년가량 되었을 때 나는 조심스레 급료 인상 이야기를 꺼냈다. 한동안 급료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하러 나한테 물어봐? 페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베닝가를 막 벗어난 부근에 있었는데 켄터키의 집까지 어떻게 다시 운전해서 돌아갈지 알지 못할 만큼 먼 곳이었다. 세상에, 네가 왜 나한테 그걸 묻는 거야? 처음에 나는 잠정적인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고 애썼고 페니는 언제라도 그 지저분한 앞치마를 입고 나타나 내가 잘못한 일을 두고 곤욕스런 농담을 던질 것만 같았다. 페니가 가게에 나오던 시절, 예를 들어 나는 멍든 과일이나 시든 채소를 고객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보이게 돌려놓았지만 페니는 멍든 것을 튼실한 것 속에 섞어 놓고 좋은 물건과 그다지 좋지 않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팔았다. 이제 페니가 가게에 나오지 않으므로 나는 먹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진열해 놓고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페니는 늘 그러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임시로 판지를 이용해 먹는 것을 구분해 놓았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면 판지가 다 닳아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했다. 또한 밤이면 너무 기진맥진해서 켄터키 집까지 2블럭도 걷기 힘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뒷방에 내가 쓸 간이 침대를 마련했다. 페니는 이런 걸 무척 혐오했을 것이다. 일은 일, 집은 집, 두 가지가 한데 섞이는 것은 안 돼. 페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백스터 부인은 하루에 2번 정도 외상으로 물건을 사러 왔는데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살인자는 어떻게 지내?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후에는 그녀의 외상값을 거론하면서 되갚아 주려고 했다. 대략 외상값은 $100 정도 되었으며 다달이 $5 이상을 갚는 일이 드물었다. 페니는 패트리샤의 어머니를 위해 외상 장부를 모두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부인 백스터는 외상값을 가장 많이 떼어먹을 수 있었다. 백스터는 늘 퇴직연금 수표가 다음 날이면 들어온다고 했다. 내가 백스터에게 외상값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후로 그녀는 페니에 대해 헐뜯는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 안,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만 그랬다. 외상값을 다 갚을 때까지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백스터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하던 말이 있었다. 신은 여자에게 근육을 주지 않은 대신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내가 말할 거야. 백스터 부인이 울먹이며 내지르듯 말했다. 아, 네. 나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려고요? 누구한테 가시려고요? 페니한테 말할 거야. 네가 가게를 다 망해먹고 있는 걸 그녀도 알아야 해. 네가 날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말할 거야. 몇 주 지나자 백스터는 외상값을 마지막 1페니까지 다 청산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가게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다. 놀랍게도 늙은 할머니는 군말 없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 나는 한 달이 꼬박 지난 다음에야 용기를 내서 페니에게 내가 한 일을 말할 수 있었다. 페니가 내 행동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형에게 처음으로 자기 혼자 나가서 옷을 사게 허락해 준 뒤 형이 사들고 들어온 옷을 보면서 지었던 그 표정을 그대로 지을 뿐이었다. 그것은 체념의 표정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페니가 허락해준 덕분에 나는 처음에 믿을 만한 내 친구들과 사촌, 동네 사람 몇몇을 고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을 뿐 나와 손을 맞춰 일할 만큼 잘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켄터키도 얼마간 가게 일을 도왔지만 그녀가 진정한 직장이라고 여기는 곳에서 관리직 훈련 과정을 받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가게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 1965년 봄, 나는 6번가에 사는 이슬람 교도 한 명을 운 좋게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생활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아이가 셋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녀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시험 삼아 일주일만 써보기로 했고 그 다음 일주일을 더 연장했다. 그 뒤에도 2주 더 고용했다가 마침내 상근직으로 채용하고 왼쪽 주머니 위에 재봉질로 이름을 새긴 앞치마 2장을 주었다. 나는 그 여자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가게로 쳐들어오는 꼴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를 알고 지내는 동안 아이들을 만난 건 겨우 1~2번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얼굴도 그녀가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서 알았다. 그녀의 이름은 글로리아 오 엑스였지만 이 노예 시절의 성을 떼버리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퍼딘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세상 사람 4분의 3을 아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퍼딘에게 일을 맡겨놓을 수 있게 되면서 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고 예전에 비해 켄터키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었다. 애틀랜틱 시티에 바다 말고는 달리 유명한 것이 없던 1965년 여름, 우리는 그곳에서 2주를 보냈고 이 시간은 예전에 함께 나눴던 추억을 되살려 주는 듯 했다. 그해 가을 나는 가게를 다시 손보았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선반 배치를 바꾸었으며 마침내 고기 저장고도 새로 장만했다. 가게 개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 또다시 나는 뒤쪽 방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석유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석유 펌프를 떼어내고 싶었지만 페니가 반대했다. 그냥 놔둬. 석유를 사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떼내자. 새로 버린 일은 겨울이 끝나기 전 절반에 해당하는 반환점을 돌았다. 나는 맛있는 식사를 먹고 영화를 보면서 자축하고 싶었다. 2월 어느 저녁 나는 켄터키 내 사무실로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늦게 도착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결국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였다. 내가 그녀 사무실에 갔을 때 그녀는 나를 냉랭하게 대하면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고 나는 이 말에 화가 났다. 멋진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계속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집으로 가자고 고집을 피웠다. 어떻게든 그녀를 달래서 나가려고 애쓰는데 그녀가 말했다. 그거 알아? 넌 가게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네가 가게 주인이라도 되는 것 같아. 당시 나는 주급 110달러를 받고 있었고 상근직 1명, 아르바이트 1명을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윈 듣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일이야. 네가 집에 와서 밤새도록 책 속에 파묻혀 지낼 때도 난 불평 같은 거 하지 않았어. 너처럼 매일 밤 그러진 않았어. 3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항상 네가 먼저였어. 너도 알 거야. 집에 도착했을 무렵 켄터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끼어드는 거지? 우리 사이에 말이야. 그녀는 우리라는 말을 서너 번 반복하더니 두 팔로 나를 안았다. 그녀가 누그러지자 나는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장난스러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자 톤토와 론 레이저가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오는 인디언 무리를 올려다보면서 했던 농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저들이 우리한테 어쩌려는 거지, 톤토? 당신이 말하는 우리가 무슨 뜻이야, 키모사비? 내가 이 농담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던 것 같다. 아니, 그랬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켄터키가 그냥 내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내게서 떨어져 창가로 가더니 두 팔로 자기 몸을 감싸 안았다.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여기 있는 당신 짐 다 가지고 가. 켄터키는 내게 잊지 말고 시계 알람을 맞춰 놓으라고 말할 때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모두 다 가져가. 켄터키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꽤나 자만심에 차서 그녀의 집을 나와 모조로 갔다. 나는 맥주 4병을 마신 뒤 켄터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관계를 깨끗이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나쁜 년. 내가 말했다. 대체 네가 뭔 줄 아는 거야? 그 후 나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거기까지 가는 내내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정신이 말짱했다. 어머니는 부엌 탁자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스펠을 듣고 있었다. 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진 기억나지 않는다. 대화 도중 어머니 치아가 서너 개 빠져 있는 걸 알아차렸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켄터키 집에 있던 내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내가 켄터키 집에서 짐을 치우는 동안 그녀는 직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나는 그녀 집에 계속 있고 싶다는 메모를 매일 남겨놓았다. 6번가에서 5가를 따라 내려오면서 알스앤 페니스 슈퍼마켓에 점점 가까이 오면 내가 직접 페인트 칠한 화사한 오렌지색이 보일 것이다. 그 색깔은 여기에 중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며 그곳은 고객의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내가 애썼던 장소다. 조이와 토미 아버지는 페인트 칠이 여전히 새 것처럼 화사하게 빛날 때 이사 갔다.
그리고 페인트 칠이 여전히 화사하게 빛날 때 백스터 부인이 죽었다. 내가 백스터 부인에게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한 이후 그녀는 여전히 가게에 오지 않았지만 페니는 나를 시켜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꽃을 장례식에 보냈다. 내가 대부를 서주었던 아기들이 혼자서 가게까지 걸어와 내게 사탕을 달라고 했을 때에도 페인트 칠은 여전히 빛이 났다. 어느 계절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어느 저녁 나는 퍼딘에게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나는 가게 혼자 남아 카운터 뒤에 있는 높은 의자에 앉은 채 앞으로를 읽고 있었다. 좀처럼 드문 일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어나 허리를 펴면서 창밖을 보니 머리를 자른 페니가 앞치마를 걸친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웃음을 지으며 손을 마구 흔들었다. 그녀도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카운터 뒤에서 나가려다가 5번가 쪽 창문을 보니 아버지가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다. 아버지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긴 하루의 피로에 지친 내 마음이 장난을 친 것임을 깨달았다. 페니가 가게를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한다. 아마 여전히 가게에 있었을 테고 여전히 매일 저녁이면 켄터키가 다른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페니와 나는 줄곧 일주일에 한 번 그녀의 차 안에서 만나왔다. 페니가 가게를 팔 거라고 내게 이야기하던 밤, 우리는 5번가와 6번가 사이에 있는 큐가에서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건 번디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있는 오가였다. 예전에는 아주 먼 동네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가게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에서 만나는 것이다. 나는 자정쯤 가게를 나와 문을 잠근 뒤 늘 하던 대로 뒤로 몇 걸음 물러서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가게를 살핀 다음 몇 미터 정도 걸어갔다. 몇 분쯤 지나자 페니의 차가 와서 섰다. 넌 정말 내게 좋은 친구였어. 내가 페니의 차에 타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페니는 내게 봉투 2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퍼딘 것으로 한 달치 급료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내 것으로 $4,000가 들어있었다. 세베린 급료야. 이 돈을 모두 창녀들한테 쓰지 마. 남자는 독신으로 창녀 배 위에서 사는 게 아니야. 페니는 나를 끌어안고는 뺨에 입을 맞췄다. 얼마 뒤 나는 차에서 내려 페니의 차가 유턴을 하여 다시 길을 내려가는 걸 바라보았다. 이것으로 페니와는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녀가 밤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주 나는 G2 버스를 타고 피가를 쭉 내려간 뒤 16번가를 건너서 백인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곧 주저앉을 것 같은 포드 자동차라도 백인들은 흑인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늘 말했기 때문에 나는 차를 몰고 가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나는 백인 남자애들과 함께 조지타운 대학의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들은 젖을 뗀 지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고 내게 반갑게 악수를 내밀었다. 그때 나는 27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나이에 결혼을 했다. 가끔 나는 저녁에 학교를 끝내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몇 블럭 전 정류장 5번가에서 버스를 내리곤 했다. 나는 5가까지 걸어가 예전 알스앤페니스 슈퍼가 있던 곳 건너편 아파트의 낮은 돌담벽에
걸터 앉아 있곤 했다. 그곳에 있던 가게가 문을 닫은 뒤 그 자리에 텔레비전 수리점이 들어섰다가 다시 홀리 롤러스 교회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든 나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켄터키를 알기 전, 그리고 패트리샤가 죽기 전 내가 늘 유리창 안에 앉아 점심을 먹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게에 나가기 시작할 무렵 나는 거의 매일 점심 식사로 머스터드가 들어간 소시지빵 하나와 커다란 어퍼텐 음료수 하나, 스노우볼 컵케이크 한 봉지를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예쁜 여자애들이 마치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던 내 모습. 그런 내 모습을 나는 돌담에 걸터 앉은 채 지켜보았다.